차가 너무 말랑말랑해서 제가 한번 이거 눌러봤거든요. 이렇게까지 힘이 좀 더 좋은 친구가 이걸 누르면 네, 안녕하세요. 맥스페어 박성원입니다. 저희는 지금 제주도에 와 있고요. 오늘 시승할 모델은 K7의 후속 모델 K8입니다. 그럼 바로 함께 가보시죠. 택시! 지금은 저희가 신형 K7에 드디어 올라탔습니다. 이름은 개명했죠. K8으로 개명을 하고 출시한 신형 K7입니다. 이름을 바꿨다고 해서 차가 더 고급스러워지거나 뭔가 컨셉을 바꾸거나 뭐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그런 것 같진 않고요. 그냥 K7의 신형, 그 후속작,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라는 거 미리 먼저 말씀드리고 시승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결론부터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 신형 K7, 이 K8은 서스펜션 세팅 자체가 엄청 소프트합니다. 예. 현재 이 K8, 신형 K7에는 기존 K7 프리미어와 동일한 파워트레인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조금 더 차이 나지 않고요. 2.5 세타3 자연흡기 엔진, 그리고 8단 자동 변속기가 물려서 정말 파워트레인 면에서는 제가 기존에 올렸던 K7 프리미어의 그 엔진 변속기 설명을 떼어다가 붙여도 될 정도로 전혀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도 이 엔진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좀 드려보면, 이 세타3 2.5 엔진은요, 한마디로 표현하면 효율 집중, A to Z 모두 효율에만 집중한 그런 엔진이라는 거 꼭 알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반대로 말하면 이 스포츠성, 어떤 재미, 반응성, 이런 약간 거친 거, 이런 거랑은 좀 다소 거리가 있는 엔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 엔진이 왜 이렇게 컴포트하고 연비, 초연비 집중 엔진인지에 대해서 바로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2.5 세타3 엔진은요, 두 가지 있죠. 터보 들어간 2.5 터보도 있고, 지금은 자연흡기도 있는데요. 터보 같은 경우는 뭐 스팅어 또는 G80, GV70, GV80, 뭐 소렌토나 산타페 가솔린 버전 등등에 들어가고 있고요. 소나타에도 뭐 N9 해갖고 들어가고 있는 바로 그 2.5 터보 엔진과 이게 같은 엔진입니다. 근데 지금 저희가 시승하고 있는 엔진은 자연흡기 엔진이라서 일전에도 벌써 여러 번 저희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K7 프리미어에서, 그리고 그랜저를 통해서 이미 설명을 드렸었고, 바로 지금 신형 K7, K8으로 개명한 현재 시승 중인 차량에서도 이 세타3 자연흡기를 품고 있습니다. 이 자연흡기 엔진은 198마력, 약 200마력 정도를 나타내고 있고요. 토크는 25.3 토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0마력에 25 토크 정도면 2.5 엔진 대비해서 평범한 수준이라고 봐줄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저희가 시승 중인 차량의 복합 연비는 12.0입니다. 예, 상당히 높죠. 차체 길이가 이 5m가 넘어가는 나름 어느 정도 대형 세단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이 차가 2.5 자연흡기 엔진을 품고서 복합으로 12를 나타낸다는 거는 상당히 좋은 연비라고 할 수 있고, 실제로 운행을 해봐도 연비 자체가 좀 뛰어나다는 게 몸으로 좀 느껴지는 편입니다. 복합은 12인데 이 고속 연비가 15.0이야 17인치 타이어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금 17인치거든 그러니까 공인 연비로 고속 연비가 15km야 그러면 정속 주행했을 때 16, 17은 전혀 어렵지 않다는 얘기지. 발끝으로 미친듯이 하면 뭐 20을 찍을지 모르겠지만, 상식선에서 고속도로 주행할 때 크루즈 컨트롤 켜놓고 그냥 부드럽게 주행하면 한 17 정도는 어렵지 않게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뛰어난 연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무게가 몇이라고 했죠? 무게도 중요한데, 이게 지금 신규 플랫폼이 적용됐어. 신규 플랫폼이 적용되면서 차체는 이렇게 커졌는데도 불구하고 몸무게 20kg가 줄었어. 한 1500 정도로 보면 돼. 물론 이제 엔진에 따라 다르고 휠 뭐 옵션에 따라 다르겠지만, 지금 이 2.5 엔진 같은 경우는 차량의 공차 중량을 1550 정도로 보면 됩니다. 괜찮다. 상당히 가볍지. 요즘에 이 현대가 신형 플랫폼 적용하고 그러면서 정말 많이 가벼워. 소나타 라인들은 1450에서 끊어버리고, 얘로 와봐도 100km 정도 증가해서 1550에서 끊어버려. 1600 온다. 그러니까 이게 G70보다 가벼운 거야. G70 중에 제일 가벼운 게 1600이야 내 차. 18인치 들어가고 4륜 안 들어간 2.0. 내 차가 제일 가벼운데 그게 1600. 네 차 스팅어는 1670. 이거는 너 차보다 100kg 이상이 가벼운 거야 이게.
근데 보통 한 5m 넘는다고 하면은 보통 한 1.8톤까지는 보거든 나는. 근데 가볍지. 훨씬 가볍네. 근데 이 차에서 G80으로 가면 엄청 무겁지. G80으로 가면 한 1700 이상으로 올라가는데 공간은 그게 훨씬 좁잖아. 그치. 근데 이게 공간 훨씬 넓은데 그리고 사람들이 혹시 플랫폼 적용, 이 신규 플랫폼 적용되면서 차는 커지고 무게는 줄었다? 아니 커졌는데 줄어? 그러면 이거 좀 안전에 문제 있고 이런 거. 여러분 15년식 K3부터 미국의 그 스몰 오버랩 테스트 있잖아요. 제일 빡센 거. 거기서 만점 만점이잖아. 중에서도 제일 최고 만점 받으면 받는 마크가 뭐냐면 탑 세이프티 픽 플러스를 받아. 그게 받았어. K3가 얘도? 아니 K3가 15년식 K3 15년식인가 그러니까 전세대 지금 거 말고 전세대 K3가 이미 탑 세이프티 픽 플러스를 받았고 LF 소나타 막 14년식 이런 것도 지금 다 탑을 받았어. K7 프리미어 차고 넘치고 걔도 만점이었고 이거 뭐 말할 거 있어. 아직 이거 충돌 미국에서 점수 안 나왔을 텐데 그치. 이미 모닝 아니고서는 아반떼부터 이미 최고 만점을 받은 지 오래기 때문에 플랫폼이 적용돼서 더 차는 커지고 가벼워졌기 때문에 혹시라도 뭐 쿠킹 오일 말도 안 됩니다. 안전도는 역시 믿고 타는 형기. 팩트. 그러니까 이 가격에, 그러니까 이게 K8으로 바뀌었다고 해도 K7 대비 가격은 정말 오른 게 없거든요. 가격은 정말 동일한 정도의 가격인데 차는 좀 더 커져서. 근데 이 정도 연비까지 나타낸다는 거는 이 2.5 아마도 이 2.5 엔진을 선택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으실 거예요. 예. 근데 이 정도의 효율을 갖추고 있다는 거는 저는 정말 칭찬해줄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이 엔진이 어떻게 해서 이런 고효율을 실현할 수 있었는지 바로 한번 말씀을 드리면, 가장 첫 번째는 바로 애킨슨 사이클이에요. 굳이 기술적으로 말하면 애킨슨 사이클이랑 밀러 사이클 조금 분리해서 설명드릴 수도 있는데, 그냥 일반적으로는 애킨슨과 밀러를 일반적인 분들은 그냥 같이 생각하셔도 크게 무리는 없고요. 애킨슨의 일부가 그냥 그 밀러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애킨슨 사이클이라고 하는 건 보통은 이 하이브리드 차량에 많이 써요. 하이브리드 차량에 쓰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연비가 더 좋은 엔진이야. 구조적으로 엔진 피스톤의 이 왕복 운동을 할 때 밸브를 열고 닫는 타이밍을 조절해서 그냥 구조적으로 힘은 낮추고 연비를 끌어낸 엔진 구조입니다. 이거는 무조건 연비가 늘 수밖에 없어. 여기서 일반 엔진, 일반 오토사이클이라고 하는데, 일반 가솔린으로 이 밸브를 열고 닫는 타이밍을 조절하게 되면 출력은 그냥 올라요. 대신에 연비 떨어져. 근데 이거는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는, 대신에 반대로 말하면 출력은 좀 떨어집니다. 근데 이런 그 애킨슨 사이클을 원래 하이브리드만 많이 써. 연비를 뽑아내야 되니까. 근데 지금 이 2.5 세타3 엔진에 들어간 거는 저 정말 칭찬해줄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이 압축비가 13이에요. 압축비가 13이라면 뭘 생각하면 되냐면, 포르쉐 GT3 RS 있잖아. RPM 9000까지 돌리는 거, 자연흡기의 정점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엔진과 이 엔진이 압축비가 동일해. 오히려 이게 압축비가 0.1이 높아. 어마어마한 거지. 압축비가 높을수록 기술력이 압축비가 좋은 거야? 높으면, 자연흡기에 한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압축비가 높으면 출력이 많이 나와. 압축을 많이 할수록 출력이 많이 낼 수 있는데, 근데 문제가 뭐냐면 압축을 많이 하면 이 엔진의 온도가 오르거든. 압축을 많이 할수록 부피가 줄니까 온도가 오르잖아. 그렇게 되면서 이 노킹에 약해. 노킹에 약해져서 이걸 함부로 그렇게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옛날에 자연흡기 시절에는 압축비를 좀 높이는 게 그런 게 있어서, 그 페라리에서 458 이탈리아 있지, 이런 거. 그런 고 RPM 막 9000까지 돌리는 미친 엔진들이 12.5 뭐 F1 같은 엔진들 있잖아. 자연흡기 시절에 F1 같은 경우도 막 13대 1 이상까지 막 쪼이는 그런 게 가능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엔진이 13대 1이야. 그럼 뭐야? 딱 보는 순간 2.5 현대가 포르쉐급의 미친 엔진을 만들었나? 내구성 한 5000km? 5000km 타고 엔진 내려야 되는 그런 엔진을 만든 건가요? 그건 아니고, 이 13대 1이 나타내는 게 뭐냐면, 13대 1이면 말했잖아. 아까 이 내려갔다가 압축비를 나타내는 게 이 쭉 끝까지 상사점까지 올라갔을 때 남아있는 공간이랑 하사점까지 내려갔을 때 넓은 공간 있잖아. 그 두 개 공간 비율을 나타낸 거야. 그러면 하사점까지 내려갔다가 올라갈 때 쭉 엄청 압축할 거 아니야. 그랬다 압축 이만큼 했으면은 엄청 뜨거워. 뻥 터뜨리면은 엄청난 힘이 나오는 거야. 그러면 바로 이게 포르쉐 엔진인데, 얘는 어떻게 하냐면 올라가잖아. 올라가는데 밸브를 열고 있어. 허당으로 올라가다가 한 반쯤 왔을 때 있잖아. 절반쯤 왔을 때 그때 닫아. 그러니까 압축을 얼만큼만 해요. 압축을 반밖에 안 해. 2대1밖에 안 되는 거네, 결국엔. 2대1까지는 아니야. 그냥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극단적으로 설명드리는 거야. 그럼 조금만 압축했지. 그러면 여기 공기가 원래는 여기서 다 압축했으면 10이라는 공기를, 부피를 10리터의 공기를 만약에 압축해야 돼. 근데 5리터만 압축했지. 그럼 연료 얼만큼 뿌려야 돼?
연료는 공연비라고 해서 이 가솔린 엔진 같은 경우는 정해져 있지. 14.7D라고 해서 이 공기와 연료의 질량비가 정해져 있단 말이야. 그러면은 조금만 5리터만큼 압축했으면 우리는 얼만큼 뿌려야 돼? 거기에 상응하는 만큼의 공연비라고 해서 알맞은 연료를 분사를 해줘야 돼. 그럼 연료 분사 많이 했겠어? 조금 했겠어? 조금 했지. 그럼 조금 했지. 그러면은 거기서 불 붙이면 힘 얼마큼 나와? 압축도 조금 했고 연료도 조금 들어갔고 펑. 근데 문제는 펑. 점화를 한 뒤에 팽창할 때 어떻게 돼? 얘가 5리터만큼만 팽창해? 아니지. 다 팽창하지. 끝까지. 펑. 끝까지 내려가. 힘은 얼마 없는데 끝까지 가. 멀리 보내. 펑. 다시 압축. 조금만 압축. 펑. 펑. 원래는 하사점까지 내려갔다가 분사한 다음에 다 이걸 쭉 압축해서 끝까지 가고 다 문 닫은 다음에 펑 한 다음에 쭉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 이렇게 그 4행정 사이클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배기 밸브 타이밍을 조절하는 거야. 그래서 허당을 만들어서 만든 게 바로 이 에킨스 사이클. 좀 더 정확히 깊이 말씀드리면 밀러 사이클이긴 한데 이 에킨스 사이클을 하면은 이렇게 힘은 좀 덜 쓰지만 적은 힘으로 피스톤을 멀리 보냈지 아까 전에. 그래서 약간 허당 느낌이 나는 대신에 연비를 끌어올릴 수 있는 게 바로 이 에킨스 사이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거를 적용했다는 건 저는 정말 칭찬해주고 싶어요. 네. 왜냐면 실용용에서 크게 뭐 부족한 출력도 아니고 그치, 어차피 타겟팅. 그렇게 했다는 것 자체를 저는 괜찮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두 번째, 이 엔진이 이렇게 고열될 수 있는 또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바로 가솔린 EGR을 품고 있습니다. 이 EGR 벌써 저희가 말씀드린 적이 여러 번 있어요. 뭐 DM8 소나타에도 들어가고요. 뭐 많은 차종에 지금 적용이 되고 있어서 K7 프리미어나 그랜저에서 이미 말씀드린 적은 있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가솔린 EGR 아직도 낯선 분들이 많아요. EGR이라고 하면 디젤에 꼭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디젤은 선택권이 없어. 반드시 품고 있는데 디젤에 들어가다 보니까 디젤에 들어가는 EGR이 가솔린에 왜 들어가지 이러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 디젤에서의 EGR을 품는 이유는 질소 산화물 저감을 위해서 그 EGR을 품고 있는 건데 가솔린 엔진에서는 부수적인 효과로 질소 산화물 저감이라는 이득도 볼 수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효율 개선. 그 중에서도 펌핑 로스를 개선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정속 주행을 할 때 보면 이 가솔린 차는 악셀을 밟으면 이 공기 제어를 해요. 이 디젤은 연료 제어를 하고 디젤은 그냥 나가고 싶으면 연료를 많이 뿌리면 돼. 그러면 그냥 나가. 연료 제어를 하는 건데 가솔린은 공기 제어를 해. 악셀을 밟으면 저 앞에 버터플라이 밸브라고 해갖고 이 스로틀 바디 쪽에 이 동그란 관에 이 밸브가 막혔다가 열렸다가 이렇게 동그라미 열렸다 닫혔다 한단 말이야. 악셀을 밟으면 이게 열리는 건데 풀악셀 밟으면 이게 완전히 열려요. 근데 정속주행, 고속 정속주행 쓱 가보고 있을 때 RPM은 1500에 있어. 그때 이 밸브가 조금만 열려있어. 조금만? 그럼 이 공기는 일로 들어 마셔야 되는데 조금만 열려있단 말이야. 근데 들어 마실 때 피스톤이 아래로 하강하지. 순식간에 하강해. 엄청 빨리 움직이잖아 피스톤이. 상하 운동할 때 아래로 쑥 내려가는데 쑥 내려갈 때 어떻게 공기를 들어 마실 거 아니야. 앞에 그 땡기는데 그 앞에 어떻게 돼? 밸브가 조금만 열렸지. 들어 마시 못 마셔. 못 마시잖아. 부합이 발생해. 흡기다기관에 부합이 발생한다고. 그 부합을 이용한 게 뭐야? 거기다 관 연결해서 쓰는 게 진공 펌프. 이 브레이크 진공 부스터 있지. 그게 바로 이 흡기다기관의 부합을 이용해서 이 진공 부스터에 이 진공을 만들어내기도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흡기다기관에 부합이 걸려. 마이너스 압력. 그러니까 이게 들어 마시질 못해. 근데 이 가솔린 EGR을 넣어주면 흡기에 EGR, 그러니까 가솔린 배기가스를 넣어줬잖아. 흡기에다가 배기가스를 넣어준 만큼 이 흡기 내 산소 농도가 적지. 그럼 좀 더 열어야 돼.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좀 더 열면 좀 더 많은 산소를 들여마시기 위해서 똑같이 부드럽게 악셀링을 했어도 이 요만큼만, 예를 들면 10%만 열려 있어야 되는 이 스로틀 바디가 한 30%까지 열 수 있는 거지. 좀 더 열어. 그럼 공기가 좀 더 편하게 들어오지. 그럼 마이너스 부합이 덜 걸려. 그러면 공기를 좀 더 원활하게 마실 수 있고 피스톤 하강이 좀 더 원활해져. 펌핑 로스 커요. 전체 엔진 로스 중에 열 로스가 제일 크긴 하지만 펌핑 로스도 한 15% 정도 차지할 만큼 펌핑 로스가 이 가솔린의 자연흡기 엔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그러니까 차지하는 이 로스는 적지 않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솔린 EGR만 넣어줘도 가솔린에서는 어느 정도 괜찮은 정도의 이득을 볼 수가 있어서 이러한 가솔린 EGR을 통해서도 저희가 연비를 끌어내고 있고요. 마지막 세 번째 기술도 좀 독특한데 이 뭐 듀얼 퓨얼 인젝션이라고 해갖고 이 직분사랑 간접분사 같이 품고 있는 거 이미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지금 이 4기통 엔진이면 이 인젝터가 당연히 4개만 있을 거 아니야. 4개가 그 1, 2, 3, 4번 실린더에 각각 박혀서 칙칙칙 연료를 뿌리면 되는데 이 엔진 같은 경우는 4기통인데도 인젝터가 8개, 2배가 달려있어. 8개라고? 그래서 4개는 직분사 인젝터, 4개는 간접분사 인젝터. 그러면 이 2개를 품고 있으면 뭐가 좋냐? 원래는 직분사가 더 좋아.
무조건 직분사가 좋아. 뭐냐면 직분사는 직접 분사를 하니까 이 실린더 안에 온도를 좀 낮출 수가 있어. 직분사를 하면은 실린더 안에 온도를 좀 낮출 수가 있어서 압축비를 좀 더 올릴 수도 있고, 그래서 출력과 연비가 함께 오릅니다, 직분사를 넣으면. 그러니까 나쁠 게 없어. 그리고 직분사가 또 뭐가 좋냐면 고속 정속 주행할 때 희박연소를 할 수 있어. 이 가솔린 같은 경우는 이 점화플러가 불을 붙여주잖아. 그래갖고 연료를 너무 조금 이 공기에 비해서 연료를 너무 조금 뿌리면 너무 희박하게 이게 공기와 연료가 섞여 있는 혼합기가 되면 불이 안 붙어. 그래서 사실 고속 종속 주행할 때는 큰 힘이 필요 없기 때문에 조금만 연료를 뿌려도 너무 좋단 말이야. 근데 내가 필요한 힘은 조금인데도 불구하고 조금만 뿌려서는 그러니까 점화가 안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어느 정도 이상의 연료를 뿌려줘야 되는데, 근데 지금 이 직분사를 붓게 되면 그 점화 플러그 옆에다가 직접 분사잖아. 그럼 거기에 연료가 어느 정도 뭉쳐있단 말이야. 그래서 거기다가 점화가 좀 가능해서, 원래 14.7대1이 아니라 희박연소가 들어가면 이 GDI 엔진 같은 경우는 이론상으로 한 40대1에서 50대1까지 엄청난 희박연소가 가능한 게 바로 이 직분사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고, 옛날에 아반떼 림번 엔진 같은 거 있는데 그런 거는 직분사가 아니라 간접분사야. 근데도 그건 어떻게 했냐면 이 엔진에 공기가 들어갈 때 와류를 만들어, 회오리. 그래서 이게 함부로 섞이지 않고 와류를 만들어 좀 섞여 있는 상태에서 좀 붙이는 그 림번 엔진, 구하방, 옛날에 90년대 차인데 그 시절에는 직분사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희박연소를 구현하기도 했는데, 지금 차 같은 경우는 GDI랑 MP 그 간접 분사가 같이 있기 때문에 이 직분사 인젝터를 통해서는 고속 주행을 할 때 이 희박연소가 가능하다. 그러면은 간접 분사는 뭘 하냐? 이 직분사의 단점인 이 흡기 포트의 카본 퇴적 있잖아. 흡기 포트에다가 그러니까 흡기에는 무조건 배기가스를 넣어주는 구조가 있어. 무조건이야, 그거는. 이 가솔린 EGR이 없어도 원래 구조적으로 말하면 길어지는데, 구조적으로 모든 이 내연기관 차들은 흡기 포트에 어느 정도 탄화수소 가스가 들어가게끔 돼 있어요. 이 연료통에 증발가스도 들어가게 돼 있고, 왜냐면 긴장 내보내면은 이 환경이 안 좋기 때문에. 그래서 이 흡기 포트에는 좀 이게 때가 껴, 카본이 퇴적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 근데 거기다가 이 간접 분사 같은 경우는 직접 연료를 분사하기 때문에 씻겨 내려가. 근데 직분사는 거기다 연료를 안 뿌리고 이 실린더 안에다 뿌려서 거기다 쌓이는 문제가 있는데, 이걸 두 개 다 품고 있으면 이 직분사의 이득은 충분히 땡겨주면서도 간혹 가다가 이제 조건에 맞게 간접 분사를 해주면 흡기 포트의 카본 퇴적도 없을 수 있기 때문에 모든 게 좋아지죠. 일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 기술적인 이점보다는 이 2.4 세타2 엔진이 결함으로 막 평생 보증들하고 문제 많았잖아요. 지금 우리도 세타2 엔진 타고 있는 입장이지만 그런 오명을 좀 씻기 위한 마케팅 목적이 좀 더 크지 않나. 공학적 목적보다는. 그게 저희 개인적인 생각인데, 뭐가 됐건 두 개가 있으면 좋고요. 방금 말씀드린 이 세 가지의 효율 집중적인 특징, 애킨슨 사이클, 그리고 듀얼 퓨얼 인젝션, 그리고 가솔린 EGR, 이 세 가지를 품음으로 인해서 이 세타3 가솔린 엔진 같은 경우는 정말 고연비를 보여주고 있고요. 저희가 타고 있는 지금 이게 이 시승차가 17인치라서 이 공식 고속 연비가 15라는 거 자체가 이 큰 차가 부담이 없지. 15에다가 이거 한 70리터 될 텐데 가득 넣으면은 한 1000km, 고속주행만 하면 1000km 이상 가볍게 타는 거니까 어설픈 디젤 부럽지 않을 정도의 고효율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신형 K8 같은 경우는 전세대 K7과 동일한 변속기를 채용하고 있습니다. 8단 변속기 전륜 기반 채용하고 있고요. 이거 벌써 몇 번째지? 저희가 전륜 기반 8단이 TM 산타페부터 시작해서 최초로 이 변속기가 최초로 들어간 차가 뭐냐면 그 2세대 K7이야. 그때 우리가 디젤을 통해서 먼저 설명을 드렸어. 벌써 한 3년 됐지? 더 된 것 같은데? 3년 전쯤에 이 K7 2세대가 출시했을 때 저희가 설명을 드렸었는데, 지금 벌써 K7 3세대야 이제. 이 K8이 K7의 3세대이기 때문에 요 K7 3세대까지 와서도 지금 같은 변속기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개량이 내부적으로 봤을 때 됐는지는 난 모르겠지만 내가 느껴지는 건 없습니다. 이 변속기는 더 이상 설명드릴 건 없고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정말 편합니다. 정말 편하고 부드럽고 변속 충격 없고 아무 느낌 없어요. 그냥 그게 설명의 끝인데, 그래도 약간 스포츠성에 놓고 말씀드리면 변속 속도 너무 느리다는 거. 저 한번 변속기 속도 한번 보여드리면, 업, 다운, 업, 다운, 업, 업, 하나, 둘, 다운, 다운, 하나, 둘. 이게 좀 느리기 때문에 운전 재미를 끌어내기 위해서 단속을 좀 내리고 고RPM의 주행을 하는 데는 많은 좀 어려움과 애로사항이 있어서 이 스포티함을
많이 말고 조금이라도 스포티함에서 바라본다면 바로 큰 실망을 안겨주는 변속기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 변속기의 스포츠성에서 봤을 때 최대 단점은 이 변속 속도 느린 게 아니야. 이 변속기의 포인트가 뭐냐면 이렇게 RPM을 좀 띄워놓고 일단 변속은 느리지만 2단까지 갔잖아. 여기서 내가 지금 고RPM 쓰고 있지. 튀어나가려고 밟으면 웅웅 해서 처음에 이 동력을 엔진에서 전달하는 동력을 한번 먹었다가 뒤늦게 나가. 이게 너무 답답해. 이거는 TM 산타페부터 여러 번 말씀드린 겁니다. DM8 소나타도 그렇고 저희 모든 시승기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게 좀 독특해. 이 변속기가 원래 이 전륜기반 변속기는 유성기어가 하나 있을 때마다 단 2개를 담당하거든요. 그러면 유성기어가 6단 미션이면은 유성기어가 3개 있고 이 8단이잖아. 그럼 유성기어가 4개 있어야 되는데 이건 유성기어 3개만으로 8단을 구현해서 클러치를 추가해서 그래서 그런지 이게 이렇게 고RPM으로 쏘다가 제가 풀악셀 웅웅 한 템포 느리게 엔진 반응이 느린 게 아니라 변속기가 한번 먹어. 근데 지금 2단에 띄워놨을 때도 이 정도라는 건 D모드 해놨을 때 잘 봐. D모드로 가다가 내가 풀악셀 칠게 잘 봐. 나 지금 RPM 1500이야 편안하게 가다가 치고 나가야겠다 풀악셀. 너무 없어. 엔진 출력도 200마력이라 다소 아쉬움이 있을 수 있지만 그건 어쩔 수 없는 거고 변속기라도 좀 열일해주면 좋겠는데 변속기가 너무 마일드하다는 거. 스포티함을 정말 조금만 섞어서 보더라도 아무리 이게 그랜저 같은 성향이고 그랜저급이고 그냥 K7이라고 보더라도 너무 아쉬운 차량 가격이 3천 초반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그래도 그러면은 좀 입 다물어야 되지 않냐 그럴 수도 있는데 저는 조금 아쉽습니다. 그래도 조금 더 반응 빠르고 조금 더 직결감을 조금 더 살린 그런 게 있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 셰시 파트 핸들링 한번 보면은 이거 아마도 기아가 맥스페어를 좀 보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왜냐면 제가 저번에 2세대 K7에서 정말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깠던 부분이 뭔지 기억나시죠? 핸들링 CMDPS 넣었던 거. K7 프리미어도 2.5는 CMDPS 넣습니다. 그걸 보고 제가 뭐라 했냐면 넣을 수 있어. 넣을 수 있지만 그래도 상도덕이 있지. 통상적으로 그랜저급부터는 R타입 넣어주는 게 좀 맞지 않나 하는 게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라서 K7에다가 C타입 넣는 거 좀 에바다. 웬만하면 넣어주지 그랬냐라는 게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었는데 지금 이 K8에 와서는 R타입을 넣어줬어요. 근데 이 그랜저급의 이 핸들링을 볼 때 굉장히 포인트 중에 하나가 뭐냐면 C타입, R타입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 핸들 조향 기어비야. 핸들 조향 기어비가 제가 그랜저에서 너무 헐렁해서 급차선 변경을 하려면 이렇게 돌리는 게 아니라 많이 감았다 많이 돌아와야 될 정도로. 근데 그렇게 해도 차선 변경이 안 돼. 너무너무 헐거웠다고 깠더니 이번엔 또 현대가 내 걸 봤는지 이 페이스리프트 하고 나온 그랜저에서는 이 조향 기어비를 개선을 하고 나왔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K7 프리미어는 원래 이 기존에도 조향 기어비 자체가 나쁘지 않았어. 근데 지금 이 K8 이 차량의 RMDPS의 조향 기어비, 그러니까 핸들을 돌릴 때 얼마나 이 바퀴가 돌아가냐, 그게 뭐 그 기어비가 있는 건데, 그러니까 핸들을 좀 조금만 돌려도 많이 돌아가는, 핸들이 많이 돌아가면 그게 좀 스포티한 거야. 근데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지금 이 핸들링은 정말 마음에 들어. 조금은 타이트하게 해놓은 것 같아. 핸들링 자체 보면은 이게 많이 돌리지 않아도 그렇게 해놔야 좀 스포티한 맛이 조금은 살면서 조금만 해도 바로바로 차가 좀 반응을 해주는. 기존의 그랜저는 좀 많이 돌려도 반응이 없는 편이었는데 지금 핸들링은 이 스티어링 시스템은 R타입이라서 느껴지는 어떤 이런 만족도 뿐만 아니라 이 조향 기업에서 오는 만족도도 상당히 높아서 저는 지금 이 K8 신형 K7이라고 할 수 있는 이 K8의 이 핸들링 시스템은 정말 칭찬해주고 싶습니다. 괜찮아요. 요거는 양념 좀 뿌렸다. 좋습니다. 그러면 바로 이어서 다음 셰시 파트, 가장 중요한 서스펜션인데요. 서스펜션 뭘까? 국룰 당연히 그대로 들어갔겠죠. 앞에는 맥퍼슨, 뒤에는 멀티링크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차를 이 성향을 보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서스펜션이잖아요. 근데 지금 이 서스펜션이 문제가 너무 소프트해. 이거는 내가 지금까지 타본 차 중에 이렇게까지 과했던 경우는 기존에 그랜저 있지. 그거랑 막상막한데 나 진짜 거짓말 좀 못하면 좀 더한 것 같아. 이거는 컴포트와 스포츠 사이에서 스포츠 양념 제로로 만들고 컴포트에 치중했다라고만 말하기에는 고속주행의 안정감을 훼손할 정도의 소프트함. 스트로크도 너무 길고
스트로크가 길어. 그러니까 이걸 핸들만 좀만 돌려봐도 눌리는 거 봤지 아까. 앞에 눌리는 게 엄청 심해. 이게 속도 좀 낮추고, 안 높여도 돼. 속도 좀 낮추고 눌리는 게 눈에 보여. 그러니까 스트로크가 좀 길면서도 소프트하다 보니까 댐퍼뿐만 아니라 스프링까지, 스프링 레이트도 좀 다소 좀 소프트한 거라서 이거는 이렇게 운전할 때는 괜찮아. 근데 이게 아마 우리나라 다수 운전자분들이 이걸 좋아하실 수도 있어요. 그럼 고급지다, 숫자가 7에서 8로 올라간 만큼 좀 더 서스펜션 셋업이 고급져졌다라고 좀 오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사실 이 기존의 K7 프리미어의 셋업이 너무 좋았거든요. 그랜저급 치고는, 국산차 치고는 그래도 약간은 그런 맛이 있는 게 좀 좋았어요, 그랜저보다. 근데 지금 이 K8이 왜 이렇게 한 건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돌아섰어. 원래 완전 소프트는 여기 좀만 세게 돌아볼게요. 잠깐만요. 속도 안 높거든요. 지금 한 30km밖에 안 돼요. 핸들링은, 감았을 때 핸들링은 괜찮아. 근데 눌려서 나가는 게 소프트 너무 셋업이, 그러니까 그랜저가 컴포트를 담당을 해준다면 얘는 어차피 컴포트, 둘 다 컴포트긴 하지만 K7, 이 K8은 조금은 좀 조여놨으면 기존 K7 프리미어처럼 너무 좋았을 것 같은데, 그러면 이 소비자가 선택할 때도 나는 완전히 컴포트가 좋아, 그냥 그랜저로 가도 되고, 그래도 조금은 좀 그러면 이 K8을 선택하면 되는데, 이게 그랜저랑 너무 똑같이 셋업을 해버리니까 너무 푹신합니다. 근데 기존에는 푹신해도 그래도 요즘에 현대기아가 고속주행 딸리는 경우가 어딨어. 현대기아가 고속주행이 독일차보다 딸리는 건 맞지만 그래도 한 170, 180까지는 별로 없거든요. 엔진도 좋아서 잘 나가고 170, 180에서도 아반떼도 사실 안 불안해. 근데 지금 이거는 한 140, 150 넘어가서부터 문제가 뭐냐면, 완전히 길이 잘 닦였으면 상관이 없는데 아스팔트가 고르지가 않잖아요 다. 근데 그런 데를 지나면 너무 출렁거리는 거야, 금방금방. 그래서 140, 150이 넘어가면 이 노면을 너무 영향을 많이 받아서 차가 출렁거리기 때문에 이건 소프트함이 아니라 출렁임이 맞아요. 이 서스펜션은 출렁인다고 표현하는 게 맞는 것 같고, 좀 너무 과하게 컴포트로 셋업한 게 아닌가. 근데 이 서스펜션이 지금은 저희가 옵션이 안 들어가 있어서 전자제어 서스펜션이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옵션을 넣으면 그 전자제어 서스펜션이 들어가. 그냥 80만원인가 90만원이 추가되는데, 제가 전자제어 서스펜션이 들어간 거를 타보진 않아서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그것도 똑같이 물렁할 수는 있는데 내 생각에 이거보다 좀 더 탄탄할 거야. 그래서 혹시라도 조금이라도 이 스포티함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시승센터 가셔갖고 꼭 전자제어 서스펜션이 들어간 걸 한번 타보세요. 근데 그게 만약에 소프트하시다, 그럼 이 차 선택하면 안 됩니다. 전자제어가 없는 저희가 시승 중인 차는 충분히 소프트하기 때문에 전자제어가 들어간 걸 시승하셔서 이거 너무 나한테 소프트한데 라고 생각하시면 이 K8은 선택할 수가 없는 거야. 어쩔 수 없어. 그러면 실시 파트 계속 이어가 볼게요. 또 중요한 게 브레이크죠. 근데 브레이크가 K7 프리미어 때 저는 개인적으로 나쁘지 않았어요. 기억나지? 딱 브레이크 밟고 뭐 이 정도면은 괜찮네요 이런 말씀 드렸었는데, 지금 어떤지 한번 볼까요? 일단은 1차적으로 한 100 초반? 100에서 110km 정도까지 속도 한번 쭉 끌어올려갖고, 좋아. 오? 괜찮지? 오? 뭐지? 타이어에서 지금 못 받아줘. 근데도 좋아. 괜찮지? 뭐지? 나쁘지 않아. 지금 이 정도면 이게 지금 그 휠이 17인치라서 225mm 타이어야. 타이어가 못 받아주고, 커버링도 그렇고 브레이킹도 그렇고 타이어에서 좀 부족한데, 이거 235로 올리고 뭐 말도 안 되지만 썸머 조금만 켜주면, 그리고 봤을 때 캘리퍼가 원피스톤 같았거든, 생긴 게. 그리고 캘리퍼가 그렇게 커 보이지 않았는데도 괜찮네. K7 프리미어 때도 괜찮았던 브레이크는 지금 K8으로 와서도 아쉽지 않다는 거. 그리고 K8에도 지금 현대기아가 버튼식 아니면은 다이얼식 많이 사용하고 있잖아요. 근데 기아에서 저번에 그 소렌토 같은 경우도 요런 다이얼식이었는데, 지금 이 K8 같은 경우도 다이얼식 이 변속 레버가 달려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아직도 헷갈려 하더만. 변속기도 그렇고 버튼식도 그렇고 좀 전자식이라도 하더라도 스팅어나 G70 이런 데 있는 것처럼 그 솟아있는 거 있잖아, 움직이는 거, 그게 좀 더 좋은데, 뭐가 됐건 자주 만지는 부분은 아니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안 좋아하지만 요런 게 들어가 있는데, 디자인적으로는 좀 조화는 잘 이루고 있는 것 같아서 실내 디자인이 괜찮은 것 같고요. 그리고 요 패들이 있는 거 보고 잘 모르시는 분들이 야, 기아의 이 K8에 패들이 기본으로 이렇게 다 들어가네, 그러면 이거 약간이나마 제조사의 스포티한 의도가 아닐까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요거는 버튼식이나 이런 전자식 변속기 있잖아요, 다이얼식, 이런 걸로 들어가면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 건 당연히 세트로. 이 전자식 변속기 같은 경우는 이것만 있으면
저단 기어로 주행이 안 되잖아요. 이 2단 출발 내지는 뭐 1단, 2단으로 고정이 안 되기 때문에 눈길이나 이런 데서는 저단 기어를 꾸준히 사용하고 이렇게 기어가야 되는 상황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요 전자식 기어가 있으면 당연히 세트로 들어가는 겁니다. 혹시라도 이 차의 성향이 요 패드를 통해서 약간 스포티함이 아닌가? 뭐 그런 거 생각하시면 큰 오해입니다. 그리고 K8이 또 엄청 큰 특징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4륜구동이 선택이 가능합니다. 기존에는 최초죠, 최초. 그랜저에도 4륜이 선택 가능했던 적이 없었고 K7에도 없었습니다. 근데 이 신형 K7, 이 개명한 K8에 와서 처음으로 이 4륜 선택이 가능해졌고요. 4륜은 3.5 엔진에서만 선택이 가능합니다. 근데 4륜 선택 비용이 220만 원인가 추가되는데 그 이제 좀 설명을 드려야죠. 이거 4륜을 넣는 게 좋을까요? 근데 제가 4륜이 필요 없다고 한 영상에서 많은 분들께서 그랬어요. 4륜을 선택하는 건, 그 고민하는 건 목숨과 뭐 이렇게 돈을 따지는 거기 때문에 어리석은 짓이다. 안전을 생각하면은 당연히 4륜을 넣어야 되는 거 아니라고 했어. 그 말을 반대로 말하면 기존에 그리고 지금까지 현대 역사상 판매됐던 아반떼, 소나타, 그랜저 전부 다 위험한 차고 사면 안 되는 차가 아니죠. 상관없잖아. 그럼 지금 기존에서는 팔리는 K7 프리미어 안전을 위해서 빨리 팔고 나서 이걸로 사야 돼? 아니죠. 그럼 이거 2.5 하면 4륜 선택 안 되는데 2.5 선택하면은 위험한 선택일까요? 아니죠. 그리고 원래 전륜구동 차는 후륜 대비해서 4륜 선택을 잘 안 하세요. 후륜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후륜 눈길에 잘 못 가기도 하고 그치. 뒤에가 오버스티어 난다고 해서 뭐 4륜 없으면 위험하다 많이 한들 하시는데 그래도 제가 굳이 말씀 안 드려도 많은 분들이 전륜에는 잘 안 넣어. 소렌토 산타페 이런 거 있잖아. 4륜 넣는 분들 그렇게 많지도 않고요. 특히나 소렌토 산타페에서도 많이 선택하지 않는 4륜 구동을 이 K8에 와서 선택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으실 겁니다. 그러니까 저도 개인적으로 전혀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네, K8로 개명한 신형 K7의 내외관 한번 둘러볼 텐데요. 기존 K7 프리미어도 직선을 좀 많이 사용해서 남성적인 면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 K8 같은 경우는 뭐 이게 핵심이죠. 범퍼. 이 그릴과 범퍼가 일체형으로 돼서 검정색 차량 같은 경우는 좀 이 독특함이 덜 티가 나는데 지금 저희가 시승했던 차와 같이 흰색 차 같은 경우는 좀 다소 호불호가 갈릴 것 같아요. 그리고 K8에 넘어오면서 최초로 HDA라고 하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좀 진화된 HDA2가 적용이 되면서 옵션을 추가하게 되면은 전 측방 레이더까지 고급차인 제네시스처럼 들어가게 되는데 후측방 경보는 요즘에 뭐 아반떼도 더 흔하게 있는 거지만 전 측방이 그랜저급에서 채용하기는 아마 최초일 거예요. 그게 이쪽에 들어갑니다. 이쪽에. 이쪽에서 전 측방 레이더가 양쪽에서 이 앞에 선행 차량의 어떤 그런 정보를 받아들이게 되고 그리고 여기 밑에 레이더 판때기 여기 있습니다. 이쪽 레이더 판때기에서 전방 차량의 정보와 함께 저쪽 앞유리에 있는 그 광학식 카메라 정보까지 해서 이 광학식 카메라는 차선 이탈 같은 거 받아들이게 되고요. 광학식 카메라 그리고 전방 레이더 거기다 옵션까지 추가하게 되면 전 측방 레이더까지 들어간다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쪽은 좀 깨끗하게 해주신 게 좋아요. 그리고 만약에 범퍼를 수리하거나 했을 때도 외부 업체보다는 기아 오토큐에서 하시는 게 제도색을 하시거나 하실 때도 이 전 측방 레이더의 어떤 그런 성능 저하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고요. 옵션이 들어가서 전방 카메라 이쪽에 위치하고 있고 그 다음에 새로운 기아의 엠블럼이 굉장히 세련되게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 독특해 보이는 이 그랜저 느낌 나는 요 마름모 애들 요게 이제 주간 주행등 겸 방향 지등의 기능을 하게 되고요. 좀 독특하네요. 약간 상어 같기도 하고 엔진등 그럼 바로 한번 살펴볼게요. 익히 봐왔던 저희 2.5 스마트 스트림 자연흡기 가솔린 엔진이고요. 당연히 가로 배치 형태 나타내고 있으면서 특징이라고 한다면 요 위에 있는 거, 요 연료 레일 보이시죠? 여기 있는 게 바로 저압으로 분사를 하게 되는 간접 분사. 아예 여기 써 있네요. GDI 플러스 MPI라고 적혀 있는데 지금 위에 있는 요 레일은 제가 알기로 이거 간접 분사 라인이고요. 흡기 매니폴드 아래쪽에 4개의 인젝터가 더 들어가서 그쪽에서 직분사 인젝터 있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직분사가 있기 때문에 여기 연료, 고압 연료 펌프 이쪽에 있습니다. 저압 연료 펌프는 연료통 안에 있고요. 그리고 뭐 이쪽에서 보면은 특징이라고 한다면 요 캠이 이렇게 흡기 캠, 여기 배기 캠 이렇게 있는데 흡기 캠 쪽은 전자 모터로 작용하는 캠 요거 조절하는 게 여기 있고요. 이
그 CVVT라고 하죠. 그리고 왼쪽에 있는 건 OCV 타입. 그 그 엔진 오일로 컨트롤되는 그 배기캠이 이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 점화 장치 4개 들어가 있고요. 거기에 이제 점화 코일 연결되는 선들 여기에 있고, 가솔린 EGR 이쪽에서 보입니다. 뒤에서 EGR 시킨 거를 다시 흡기로 넣어주는 게 흡기 매니폴더가 있는데, 요거 있죠. 요 파이프. 요게 바로 주름진 거에서 나오는 요게 그 배기가스를 다시 흡기 쪽으로 넣어주는 가솔린 EGR 장치입니다. 그 이외에는 뭐 딱히 어떤 특징적인 부분이 보이진 않아요. 그리고 지금 이 3세대 신규 플랫폼인데, 이 신규 플랫폼의 엔진 위치가 높이는 괜찮은데 좀 앞으로 나와 있는 느낌이 좀 들어서, 엔진이 조금만 뒤로 갔으면 어땠을까? 지금 뒤쪽에 그 지금 저 보이시죠? 지금 뒤쪽에 방열판도 저기도 해놨네. 그 RMDPS에 약간 모터가 있는 부분을 방열판으로 좀 해놨고요. 저쪽에 저기 변속기도 보이고, 활단 변속기 보이고 있고, 지금 뒤에 이 촉매가 있는데, 뒤에 촉매 뒤로도 공간이 좀 남으니까 좀 방열판하고 뒤로 좀 밀었으면 어땠을까는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좀 아쉬워요. 뒤로 좀 더 밀면 좋았을 것 같은데, 엔진룸은 이 정도만 살펴보고요. 저희가 시승했던 차량 같은 경우는 17인치 가장 작은 휠이 장착되어 있고요. 넥센 타이어, 제가 별로 좋아하진 않는데 넥센 타이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사이즈는 225mm 여기 있습니다. 225mm 55%의 17인치 타이어. 출력을 생각했을 때는 17인치가 적당한 것 같고요. 연비도 잘 뽑아낼 수 있고, 근데 휠의 디자인이나 차체의 크기나 어울리는 걸 보면은 18인치 이상은 되는 게 좋을 것 같긴 한데, 뭐 양면성이 있는 거죠. 그리고 아웃사이더 미러는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좀 날카롭게 디자인을 한 것 같고, 실내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한번 타볼게요. 실내에 탔을 때 가장 큰 특징은 2개로 이어진 이 넓은 디스플레이가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고, 시동을 한번 걸면 이쪽에도 디지털 계기판 클러스터가 나오고, 오른쪽에도 큼지막한 디스플레이가 위치하고 있어서 한 번에 이어지다 보니까 훨씬 더 보기도 시원하고 고급진 느낌도 잘 살아나는 것 같아요. 스티어링 휠의 디자인도 괜찮고, 여기에 박혀있는 기아 로고도 너무 세련되게 잘 박혀있는 것 같아서 아쉬움 없습니다. 그리고 좀 특징이라면, 지금 이 중앙에 있는 전자식 다이얼 이 기어 셀렉터 있는 쪽이 위로 살짝 솟아 있습니다. 손을 올려놓기도 좀 편하고 디자인적으로도 보기 좋고요. 그래서 뛰어난 것 같아요. 보이시죠? 여기 이제 누르면 P 되고, 그리고 이거 닫으면, 지금 이 모양을 좀 많이 사용하죠. 이 마름모 모양 같은 거를 여기에도 사용하고, 지금 여기에도 마름모 모양이 있고요. 여기도. 그리고 문짝에도 있죠. 문짝에도 마름모 모양이 있고, 그 다음에 주간 주행등도 그렇고, 그릴도 그렇고, 정말 많은 부분에서 저 마름모 모양을 사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뭐 그렇게 이쁜지 모르겠는데, 요거 열면은 이렇게 되고요. 이쪽에서는 그 무선 충전을 이쪽에서 하게 되고요. 휴대폰 무선 충전 이쪽에서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휴대폰 무선 충전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충전 포트도 이쪽에 하나 마련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좀 아쉬운 게, 여러 번 말씀드리는데, 그랜저급 되면은 이 홀더 해주는 지지장치를 4개 정도 넣어주면 어땠을까. 2개밖에 없습니다. 여기도 2개, 여기도 2개. 이게 좀 흔들리니까, 이게 제네시스급 가면 그래도 4개 넣어준 경우가 많거든요. 원가 절감 얼마 티 안 나는데, 이렇게 얇은 생승병 들어가면 이게 안에서 노니까 자꾸 소리도 나거든요. 그래서 좀 아쉬운 것 같아요, 이런 건. 그리고 암레스트 안쪽에 수납 공간도 그래도 급이 있다 보니까, 안쪽은 부직포 같은 걸로 좀 쌓여져 있고요. 바깥쪽은 플라스틱인데, 여기 안에는 다 쌓여져 있습니다, 사방이. 그래서 물건이 좀 돌아다니더라도 소음은 좀 최소화될 수 있게끔 되어 있는 구조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열선하고 통풍 시트 같은 경우도 이쪽에 다 마련이 되어 있고요. 같이 모여 있는 거 좀 쓰기 편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쪽에 전면에 있던, 아니면 이쪽에 있던 그 열선 통풍하고 그 핸들 그 열선까지 다 같이 이렇게 있는 게 좀 사용상 편리한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좀 신의 한 수인데, 지금 햇빛이 위에서 내려 쬐고 있어 갖고 이 액정을 햇빛이 지금 때려 받고 있거든요. 근데 너무 잘 보여요. 이거 저희가 예전에 그랜저에서 말씀드렸는데, 그랜저는 이게 햇빛을 받으면 아예 안 보였거든요. 근데 지금 너무 잘 보입니다. 이건 잘 보이는 게 아니라 100% 잘 보여요. 100%.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 바람개비를 위에 모양으로 바꾸면 이 내비, 여기에서 쓰는 버튼들이 원래 밖으로 빼놓잖아요, 여기다. 근데 여기다 버튼을 안 빼놓고 여기에 마련했어요. 맵, 내비 뭐 이런 식으로
여기에 있고, 공조기를 만질 때는 다시 한번 바람개비 누르면 공조기로 넘어갑니다. 공조기에서 뭐 공기청정기를 만질 수도 있고, 예, 이런 식으로 조절이 되는데, 일단 시인성이 너무 좋은 거는 칭찬할 부분인데, 저는 그냥 이 내비 요런 애들을 이쪽에다 뺐으면 어땠을까. 물론 이제 깔끔함을 위해서 이렇게 한 것 같긴 한데, 뭐 개인 호불호가 있겠죠. 이게 아무래도 이 공조기를 만들려면 이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한번 이걸 다시 누른 다음에 공조기를 만져야 되고, 내비를 만들 때는 이걸 만져야 되니까, 예, 저는 약간 아쉽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특징인 게, 여기 있는 게 지금 바람개비로 돼 있을 때는 공조기이기 때문에 요걸 누르면 이 공조기가 꺼지는데 공조기가 켜지고, 내비 모드로 돼 있을 때는 볼륨이 여기 들어오죠. 그래서 한번 누르면 그 오디오나 라디오 듣던 게 켜지고 꺼지고가 이쪽에서 작동돼요. 그래서 똑같은 버튼을 이용해서 이렇게 전환이 된다는 거. 볼륨 버튼이 됐던 게 온도 버튼이 되는, 예, 이런 특징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송풍구는 이런 식으로 끝까지 하면 막히는 타입. 좋아요. 끝까지 하면 막히고, 일단 디자인적으로 너무 좋죠. 완성도가. 이쪽 디스플레이랑 위에 디스플레이, 그 다음에 엔진 스타트 버튼과 이 밑에 이런 모습들이, 공조기 이 송풍 구멍, 그리고 이쪽에 이어지는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고급진 느낌이 있어서 디자인적으로 완성도가 정말 높은 것 같긴 하고, 하나 아쉬운 거는 이거, 예, 여기 플라스틱이에요. 이런 데는 우레탄 인조 가죽인데 여기가 지금, 예, 플라스틱인 게 좀, 예, 좀 아쉽습니다. 뒷좌석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뒷좌석에 넘어왔고요. 좀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지금 레그룸이 주먹 여러 개를 떠나서 앞좌석이 지금 맞춰져 있거든요. 저한테 제가 앞좌석을 맞춰놨어요. 제가 막 앞으로 엄청 당겨서 운전하는 타입 절대 아닌데, 이건 약간 제가 과장해서 앞으로 의자를 당겨놨다고 오해하실 것 같아요. 지금 차의 길이가 5m가 넘어가면서 기존의 K7보다도 길어졌고요. 현행 판매되고 있는 그랜저보다도 더 깁니다, 이게. 그래서 휠베이스 자체가 길다 보니까 이거는 장난 아니다 진짜. 그리고 지금 이쪽에 송풍 구멍하고 그 USB 그 충전 포트가 2개나 나와 있고요. 편하겠네요. 2개씩이나 있어서 편하고, 그리고 아무래도 차의 급이 K7급을 그대로 이어가다 보니까 이런 데는 플라스틱이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예전에 뭐 GV70이나 GV80 같은 데도 보여드렸지만, 그 G70이나 GV70 정도만 돼도, 그 막내죠, 70이면 막내 애들도 이런 데 다 좀 가죽으로 많이 싸놓거든요. 근데 이거는 여기까지만 이제 손에 닿는 부분만 가죽이 있고, 여기는 하이그로시, 예, 이런 블랙이 돼 있고, 여기는 플라스틱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헤드레스트가 앞으로 안 가요. 이게 옵션을 넣으면 여기에 무슨 거리가 있는 헤드레스트가 들어가는 건 알고 있는데, 헤드레스트가 앞뒤로 안 움직이는 거는 좀 말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건 욕먹을 게 아니라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랜저급에서, 예, 옵션이 좀 낮다는 이유로 지금 이 헤드레스트가 앞뒤로 안 움직이는 거는 정말 납득하기 어려운 것 같고요. 암레스트 한번 내려보면, 암레스트 내리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수납 공간 있고, 옵션이 들어가면 여기서도 아마 오디오 같은 거를 컨트롤 할 수 있을 텐데, 지금 현재 모델 같은 경우는 컵홀더도 좀 잡아주는 게 없어서 이런 거 좀 아쉽습니다. 산타페만 때도 여기 뒷좌석 컵홀더에서 좀 잡아주고 그런 장치들이 있는데, 그래도 그랜저급인데 요거 좀 잡아주는 거 넣는 거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 아쉽네요. 예, 그런 건 좀 아쉽고, 그리고 이렇게 당기면 스키스루로 열리게 되고요. 아쉬운 거는 그 뒷좌석이 폴딩은 되지 않습니다. 폴딩은 되지 않고요. 아이소픽스 이쪽에 깔끔하게 마련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등받이도 당연히 그냥 평범한 정도를 나타내는데, 문제는 이 차량이 여기 보시면은 머리 있는 데를 이렇게 파놨죠. 여기도 머리를 파놓고 여기도 머리가 파여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차의 뒷라인이 좀 일찍 떨어져서 이 헤드룸의 공간이 좀 낮습니다. 저같이 키가 그렇게 크지 않으면 부족함을 못 느끼고 등받이가 뒤로 좀 누워 있어서 편한데, 이 헤드룸이 키 큰 사람이 타시면 좀 불편하시더라고요, 이게. 그러면 트렁크 공간도 한번 보겠습니다. 뒤에 디자인도 상당히 독특하긴 한데, 여기 막 속에 막 파여 있고, 예, 이쪽까지 쭉 이어져 있고, 지금 이 브레이크 등 같은 경우도 일직선으로 들어오고 하는데, 디자인적인 부분은 저희가 좀 가볍게만 보고, 기아의 새로운 로고가 좀 멋있게 들어가 있어서 보기 이쁜 것 같고요. K8 이런 식으로 각인되어 있습니다. 이 버튼을 누르면 트렁크 열리고요. 전동 트렁크는 안 들어간 대신에 열릴 때는 마치 전동인 것 마냥 이 스프링 장력을 세게 줘서 한 번에 열리기 때문에 좀 편한 것 같습니다. 원래 그랜저 K7급의 트렁크 공간은 사실 말할 필요가 없어요. 뒷좌석 공간처럼. 뒷좌석 공간이 말도 안 되게 넓었던 것처럼 지금 현재 트렁크 공간도
뭐라고 형용을 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넓어졌어요. 지금 이 깊이도 보이시죠? 예, 이만큼. 정말 한 뼘이 넘는 이 깊이를 보여주고 있고요. 들어가도 남지. 이게 왜 편한지 알아, 형아? 거기 들어가도 이게 깊잖아. 그지? 이 높이가 지금 엄청 넓으니까. 그리고 요거를 발판을 들어 올리면요. 들어 올려서 발판을 들어 올리면 저 안에 타이어 수리 키트 있고요. 약간의 수납 공간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와, 저 트렁크 진짜 대박이다. 요거 엔진 2.5로 좀 옵션 담백하게 해서 사면 패밀리카로 정말 뛰어날 것 같아요. 정말. 그러면 K8의 실내외 공간은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